한국은 끝났다. 독일 중재 전문가가 단정지었습니다. 중국이 10억 달러를, 러시아가 3억 달러를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은 47년 묵은 종이 쪼가리 하나만 들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전문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거든요. 47년 동안 매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관리해온 기록. 더 경악스러운 건 계약을 깨려면 15억 달러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결국 몽골은 10억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죠. 중국 대표단은 말없이 퇴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정까지 4시간 17분. 울란바토르 국가안보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타원형 테이블 위로 한 장의 계약서가 놓여 있다. 봉인 테이프가 찢긴 흔적이 선명하다. 누군가 급하게 열었다는 증거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모서리는 낡아서 살짝 말려 있다. 4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진다. 이게 진짜입니까? 몽골 외교부 차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계약서 첫 장을 들여다본다. 1978년 12월 23일. 서명란에는 두 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나는 한국, 하나는 몽골. 도장의 주홍색 인주는 세월 속에 발해 있지만 그 선명함은 여전히 살아있다.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가 팔짱을 낀다. 요하네스 크로이츠. 64세. 독일 출신 국제중재 에너지 분쟁 고문.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검은테 안경 너머 푸른 눈동자는 날카롭다. 그는 30년간 세계 곳곳의 자원 분쟁을 중재해왔다. 카자흐스탄의 유전 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고 칠레의 리튬 광산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과 정부를 조율했으며 나이지리아 가스전 협상에서는 3년간의 교착 상태를 3개월 만에 풀어냈다. 그가 보지 못한 계약서는 없다. 그가 중재하지 못한 분쟁도 없다. 그런 그의 눈에 이 계약서는 우스꽝스럽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다. 1978년이면 냉전 한가운데 아닙니까?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말한다. 그의 영어는 정확하고 차갑다. 독일식 억양이 살짝 섞여 있지만 발음은 명료하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없고 외화도 없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됐죠.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 지금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몽골 측 협상 책임자 오치르바타르가 고개를 든다. 55세. 몽골 전통 복장인 대를 입지 않고 서구식 정장을 입었다. 그는 지난 3주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턱선에는 제대로 밀지 못한 수염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이 결정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문님 의견은 명확하신 겁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고개를 젓는다.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현실. 조항이 아니라 힘. 국제분쟁에서 이기는 건 법률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낸다. 서류는 매끈하고 깨끗하다. 최신 프린터로 출력한 것이 분명하다. 낡은 계약서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중국 측 제안서입니다. 5억 달러. 즉시 지불 가능. 인프라 투자 포함하면 10억을 넘습니다. 도로, 철도, 전력망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구건설 지원도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3억 달러의 천연가스 공급 보장을 붙였고요.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가격도 시장가보다 20% 싸게. 오치르바타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 측 제안서를 본다. 숫자가 선명하다. 5억, 10억. 몽골의 연간 GDP가 약 150억 달러다. 10억이면 GDP의 7%에 해당한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이건 몽골 경제가 10년은 더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다. 이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이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한국은 뭡니까?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계속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다.
47년 전 계약서 한 장. 그것도 당시 가치로 500만 달러 수준의 선금만 지불된 상태. 그 이후로 개발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땅은 방치되어 있고 공장은 없고 광산은 없고 수익은 제로입니다. 완전한 제로. 비교가 됩니까? 10억대 제로.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명백한 선택. 회의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외교부 차관이 입술을 깨문다. 경제자문관은 시선을 떨구고 있다. 법무 담당관은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의 말이 맞다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으로만 따지면 이건 협상이 아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제안이다. 그때 문이 열린다.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선다. 정장 차림. 네이비 블루 수트에 흰색 셔츠. 넥타이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다. 서류 가방을 든 손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느리지도 않다. 그는 정확히 필요한 속도로 움직인다. 키는 175cm 정도. 한국인 평균 키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하진입니다. 한국 컨소시엄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는 테이블 앞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정중하지만 비굴하지 않다. 예의를 갖추지만 주눅 들지 않는다.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그를 본다. 30대 후반으로 보인다. 젊다. 너무 젊다. 이런 자리에 보내기엔. 중국 측 대표단은 50대 후반의 베테랑들이다. 최소 20년 이상 외교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다.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은 30대를 보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의 눈에 이건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이미 포기했다. 그래서 젊은 실무자를 보내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앉으시죠. 오치르바타르가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한국은 질 것이다. 중국이 이길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윤하진은 의자를 빼고 앉는다. 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연다. 지퍼 여는 소리가 회의실에 조용히 울린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꺼낸다. 두껍다. 매우 두껍다. 최소 200장은 넘어 보인다. 아니, 300장은 될 것 같다. 파일 옆면에는 색깔별로 구분된 인덱스 탭이 붙어 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누군가 오랜 시간을 들여 정리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이게 뭡니까?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묻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다. 이제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싶다. 그는 내일 칠레로 날아가야 한다. 또 다른 분쟁이 기다리고 있다. 계약서 원본과 부속 문서입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행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하진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그는 감정을 싣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사실을 진술한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듯이.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듯이.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비웃음을 흘린다. 짧고 날카로운 비웃음이다. 이행 기록이요? 47년 동안 뭘 이행했다는 겁니까? 그 땅은 방치되어 있었고 개발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공장도 없고 광산도 없고 수익도 없습니다. 이걸 이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방치입니다. 유기입니다. 맞습니다. 윤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반박하지 않는다. 개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유지되었습니다. 그가 파일 첫 장을 넘긴다. 노란색 탭이 붙은 섹션이다. 페이지 위에는 연례협의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1979년 연례협의록. 몽골 정부 담당자 바트자르갈 씨와 한국 측 대표 김영수 씨가 서명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계약 유지 확인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였습니다. 협의 장소는 울란바토르 외교부 청사. 협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 동안 그가 다시 넘긴다. 파란색 탭. 관리비 납부 섹션이다. 1987년 관리비 납부 확인서. 2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몽골 국립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날짜는 1987년 3월 15일. 영수증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영수증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누렇게 바랜 종이. 그러나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다. 다시 넘긴다. 빨간색 탭. 토지관리 섹션이다. 1995년 토지경계 재확인 합의서. GPS 좌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위 47도 32분, 동경 106도 45분. 측량 회사는 몽골 국영 측량국이었고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했습니다. 총 비용 $5,000. 다시. 초록색 탭. 환경평가 섹션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향후 개발 시 환경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록입니다. 몽골 환경부와 한국 환경 컨설팅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의 결과 수질 보호 기준, 대기 오염 기준, 생태계 보존 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시. 보라색 탭. 지역 협력 섹션이다. 2022년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보고서. 인근 마을 학교의 도서관 건립 지원. 총 비용 $100,000. 의료 봉사 활동. 연 2회. 참여 의료진 15명. 직업교육 프로그램. 목공, 용접, 전기기술. 수료생 83명. 모두 한국 컨소시엄이 주관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넘긴다. 페이지마다 문서가 있다. 서명이 있다. 날짜가 있다. 도장이 있다. 사진이 있다. 영수증이 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매년 빠짐없이 이 계약은 관리되었습니다. 윤하진이 말한다.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그 시기가 지금입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다. 그는 파일을 본다. 200장이 넘는 문서. 아니 300장이 넘는다. 47년간의 기록. 이건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이건 방치가 아니다. 이건 유기가 아니다. 이건 때라니요. 그가 묻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소를 담고 있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다. 무슨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 계약은 단기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윤하진이 계약서 특정 조항을 펼쳐 보인다. 그는 손가락으로 특정 문단을 가리킨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는다. 그는 침착하다. 3조 2항. 개발 시점은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합의 전까지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5조 3항.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은 누적 관리비의 300배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치르바타르가 숨을 들이킨다. 날카롭게. 그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쥔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한다. 300배라면.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현재 시점 기준 약 $15억.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완전히. 공기가 멈춘 것 같다. 아무도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15억. 중국이 제시한 10억보다 많다. 러시아의 3억과는 비교도 안 된다.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파일을 당긴다. 그는 직접 조항을 확인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간다. 독일어로 중얼거린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읽는다. 3조 2항. 자동 연장. 5조 3항. 300배 보상. 그의 손가락이 멈춘다. 조항 위에서.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이건 시간을 담보로 짠 올감이다. 누군가 47년 전에 이 순간을 예상하고 이 조항들을 넣었다. 개발은 언제든 미룰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은 끊을 수 없다. 끊는 순간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가 누적될수록 보상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법률 문서가 아니다. 이건 시한폭탄이다. 47년 동안 조용히 째깍거리던 시한폭탄.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윤하진을 본다.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 그의 얼굴은 담담하다. 감정이 없다. 마치 체스 선수처럼. 마치 장기 기사처럼.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안다. 이 남자는 이기고 있다. 자정까지 3시간 52분. 마이너스. 1978년 12월 서울 청와대. 당시 이 계약을 두고 반대 의견은 거셌다.
외교부는 외교적 리스크를 우려했고 경제기획원은 예산 낭비라고 반발했다. 회의실은 논쟁으로 뜨거웠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류가 테이블 위를 오갔다. 왜 하필 몽골입니까? 장관 한 명이 물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호주에는 철광석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입니다. 캐나다에는 우라늄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접근성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몽골입니까? 소련 영향권 아래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나라에 왜 우리 귀한 외화를 투자해야 합니까? 다른 장관이 끼어든다. 더군다나 몽골은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자원을 개발해도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세계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군인 출신답게 등은 곧았다. 그의 손가락이 한반도를 가리킨다. 작은 반도. 남북으로 갈라진 반도.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북쪽으로 올라간다. 휴전선을 지나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몽골에 멈춘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히 사이에. 지금은 소련 영향 아래 있지만 체제는 언젠가 바뀝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몽골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기획원 차관이 반박했다. 그는 두꺼운 안경을 쓴 50대 남자였다. 1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돈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가 지도를 가리킨다. 그의 손가락이 몽골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이 나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아니면 제3의 파트너인가? 우리가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모든 관계입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그는 지도에서 손을 떼고 회의 테이블로 돌아온다. 우리는 반도 국가입니다. 3면이 바다고 한 면이 대륙입니다. 그러나 그 한 면이 막혀 있습니다. 휴전선으로. 우리는 대륙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장관들은 서로를 본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우리만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통로, 외교적 통로, 전략적 통로. 그 통로 중 하나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지만 몽골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몽골은 독립 변수입니다. 우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한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소련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몽골은 소련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모스크바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련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돈이 모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500만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박정희가 회의 테이블로 돌아온다. 그는 앉아서 계약서 초안을 펼친다. 그의 손가락이 조항들을 짚어간다. 이 계약은 단순하게 쓰면 안 됩니다. 끊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끊는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 뿌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박히도록. 어떻게요? 담당 법률 자문이 메모를 한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젊은 변호사였다. 장기 유지 조항을 넣으십시오.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마십시오. 무기한으로 하십시오. 자동 연장 조항을 넣으십시오. 쌍방이 합의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일방 해지 시 보상 조항을 넣으십시오. 그것도 금액을 크게 잡아서 누구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법률 자문이 손을 멈춘다. 구체적인 배율은요? 보상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300배. 박정희가 주저없이 대답한다. 300배요? 법률 자문이 놀라서 고개를 든다. 그의 안경 너머 눈이 커진다. 예. 누적 관리비의 300배를 보상금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수록 이 계약을 깨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누구도 쉽게 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 경제기획원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말은 우리도 이 계약에 묶인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계약을 깨고 싶어도 우리도 300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10년 뒤에 우리가 계약을 깨려고 하면 그때는 수천만 달러를 물어내야 합니다. 20년 뒤면 더 많고 30년 뒤면 억 단위가 됩니다. 맞습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도 묶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쌍방이 묶여야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만 자유롭고 상대방만 묶는 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식민지 계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진짜 계약은 쌍방을 묶습니다. 쌍방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장관들은 서로를 본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자원 계약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를 거는 베팅이다. 40년, 50년 뒤를 보는 베팅이다. 박정희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남산타워가 보인다. 불빛은 많지 않다. 1978년의 서울은 아직 어둡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 언젠가 이 도시는 밝아질 것이다. 언젠가 이 나라는 강해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가 말한다. 50년 뒤를 보고 체결하십시오. 그렇게 계약은 체결되었다. 선금 500만 달러.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1600달러였던 시절이다. 500만 달러는 3,000명의 1년치 소득에 해당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비하면 상징적인 수준이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계약 조항이었다. 장기 유지, 자동 연장, 300배 보상. 외교부 실무자가 계약서 초안을 보며 물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자원 개발 계약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발 기간을 명시하고 이익 배분을 명시하고 계약 종료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계약은 단순하게 끊어집니다. 담당 법률 자문이 대답했다. 그는 박정희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 계약은 끊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끊기 어렵게. 그게 이 계약의 목적입니다. 개발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가 목적입니다. 오래가는 관계. 시간을 견디는 관계. 실무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다. 그는 단지 실행할 뿐이다. 이건 단기 이익을 위한 문서가 아니었다. 이건 시간을 견디기 위한 설계였다. 1979년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졌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독립했다. 몽골도 그중 하나였다. 1990년 몽골은 민주화를 선언했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끝났다. 다당제가 도입되었다. 시장 경제가 시작되었다. 혼란 속에서 수많은 계약들이 무효화되거나 재협상되었다. 소련 시절 체결된 계약들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되었다. 러시아 기업들과의 계약, 동유럽 국가들과의 계약. 새 정부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련의 위성국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그러나 한국과의 계약은 남았다. 왜일까? 한국 외교부는 몽골 정부에 연락했다. 1990년 3월. 담당자는 불안했다. 혹시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했다. 몽골 정부는 일주일 후 답했다. 검토 결과 유효하다고. 계약은 계속된다고. 관리비는 계속 받겠다고. 그리고 관리비가 매년 입금되었다. 1990년에도, 1991년에도, 1992년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위기가 와도. 협의록이 작성되었다.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협의는 계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자원에 목말랐다.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로 갔다.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남미로 갔다. 리튬, 철광석, 석유. 그리고 몽골로 들어갔다. 석탄, 구리, 금. 몽골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수출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몽골 경제는 중국 경제와 동기화되었다. 중국이 성장하면 몽골도 성장했다. 중국이 침체하면 몽골도 침체했다. 중국 기업들이 광산을 사고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건설했다. 그러나 한국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 개발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관리비는 계속 입금되었다. 협의록은 계속 작성되었다. 2005년에도, 2010년에도, 2015년에도. 왜 한국은 계속했을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아무 수익도 없는데?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췄다.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반도체가 부족했고, 히토류가 부족했고, 배터리 원료가 부족했다. 자원 안보가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각국 정부는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그때부터 몽골 내 특정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지질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신 기술로, 인공위성 스캔으로 결과가 나왔다. 히토류, 우라늄, 구리, 리튬, 코발트. 그 땅 아래 묻혀있는 것들의 가치가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다.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에 필수다. 리튬은 모든 2차 전지에 필수다. 그리고 2025년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였다. 마이너스. 울란바토르 회의실로 돌아온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여전히 파일을 넘기고 있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1987년 협의록. 1995년 토지 경계 재확인 문서. 2005년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2012년 지역 주민 간담회 기록. 2018년 수질 조사 보고서. 모든 문서가 정확하다. 날짜가 빠진 적이 없다. 서명이 누락된 적이 없다. 도장이 없는 문서도 없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GPS 좌표가 명시되어 있다. 이건 방치가 아니다. 이건 유지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유지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30년간 수많은 계약을 봤다. 카자흐스탄, 칠레,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계약은 체결 후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된다. 담당자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심이 사라진다. 문서는 창고에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결국 잊힌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잊힌다. 그러나 이 계약은 달랐다. 4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았다. 누군가 계속 관리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세계 정세가 바뀌어도 이 계약은 살아있었다. 매년 협의록이 작성되었다. 매년 관리비가 입금되었다. 매년 누군가 이 땅을 방문했다. 고모님, 오치르바타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신다. 목이 마르다. 중국 측은 어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자정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협상을 시작하면 10억 달러를 즉시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언제든 송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요?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묻는다. 그는 파일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비슷합니다. 다만 그들은 외교적 압박을 더 선호합니다. 유라시아 경제협력체에서 몽골의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암시를 여러 번 흘렸습니다.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몽골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천연가스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치르바타르는 잠시 멈춘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는 금연이다. 그리고 어제 저녁 중국 대사가 직접 총리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면담이었습니다.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계약이 아니라고. 이건 몽골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만약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중국은 잊지 않는다고. 중국은 기억한다고.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윤하진을 본다. 윤하진은 표정 변화가 없다. 그는 단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을 뿐이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는다. 당신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윤하진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그래서 대응은요? 금액을 올리겠습니까? 10억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하겠습니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일본을 끌어들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미간을 찌푸린다. 그는 윤하진을 빤히 쳐다본다. 그의 파란 눈동자가 날카로워진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중국이 10억을 제시했는데? 러시아가 외교 압박을 가하는데? 몽골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구경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계약을 지킬 뿐입니다. 윤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금액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존재하니까요. 우리는 47년 전에 이미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외교 압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몽골 정부가 판단할 문제니까요. 우리는 단지 계약을 제시할 뿐입니다. 선택은 몽골의 몫입니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몽골이 계약을 깨면요?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다그친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만약 몽골이 중국을 선택하면요? 10억 달러를 선택하면요? 당신들은 그냥 물러납니까? 47년을 허비한 채 그냥 돌아갑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럴 리 없습니다. 윤하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짓는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다. 그 미소는 차갑다. 얼음처럼 차갑다. 계약을 깨는 순간 보상 조항이 발동됩니다. 5조 사망. 일방 해지 시 보상금은 누적 관리비의 300배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불한 관리비는 약 500만 달러입니다. 300배면 15억 달러입니다. 그가 잠시 멈춘다. 중국이 제시한 금액은 1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깨는 순간 몽골은 우리에게 15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10억을 받고 15억을 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몽골은 5억 달러 손해를 보는 겁니다. 순손실 5억 달러. 그것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와 계약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오치르바타르의 얼굴이 굳는다. 그의 손이 떨린다. 그는 물을 마시려다가 컵을 놓친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협박당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협박이 아닙니다. 윤하진이 고개를 젓는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다. 이건 계약입니다.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던 조항입니다. 몽골 정부도 서명했고 우리도 서명했습니다. 1978년에 47년 전에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시점 조정 가능. 자동 연장. 해지 시 보상. 300배.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숨긴 것이 없었습니다. 47년 동안 우리는 이 계약을 지켰습니다. 매년 관리비를 냈습니다. 협의록을 작성했습니다. 토지를 관리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몽골의 몫입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끼어든다. 그는 답답하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15억을 내든 안 내든 중국과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도 몽골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몽골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GDP 18조 달러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처럼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거액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러시아처럼 지정학적 압박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잠시 멈춘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간입니다. 윤하진이 테이블 위에 파일을 가리킨다. 두꺼운 파일. 300페이지가 넘는 파일. 우리는 4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계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11번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현 정부. 11번 바뀌었습니다. 담당자는 20명이 넘게 바뀌었습니다. 외교관들이 은퇴하고 새 외교관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유지되었습니다. 매년 관리비를 냈고 협의록을 작성했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학자도 정치인도. 그러나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자원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7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가치를 가질 거라고. 언젠가 이 계약이 의미를 가질 거라고. 언젠가 이 시간이 보답할 거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파일을 본다. 47년. 그 시간이 이 두꺼운 파일 속에 담겨 있다.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 하나하나가 시간의 증거다. 하나하나가 인내의 증거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원칙. 강한 자가 이긴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 그 원칙이 흔들린다. 어쩌면 그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기는 건 강한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기는 건 오래 버티는 자일지도 모른다. 계속. 마이너스. 몽골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경제부 장관은 중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연간 GDP가 150억인데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GDP의 7%입니다. 이 돈이면 전국 도로를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100개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50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3%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가 숨을 몰아쉰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서류를 집어든다. 작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석탄 부족으로 난방이 끊긴 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노인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20억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확보됩니다.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47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개발은 없고 수익은 제로입니다. 이건 감상주의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반대했다. 그는 40년 경력의 외교관이었다. 경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깨는 순간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국제 계약에서 우리는 신용을 잃게 됩니다. 누가 몽골과 계약하겠습니까? 47년간 유지된 계약도 돈 때문에 깨는 나라와? 그럼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립니까? 경제부 장관이 반박한다. 그는 일어서서 창밖을 가리킨다.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수출의 80%가 중국입니다. 에너지의 절반이 러시아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에 완전히 기울면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속국이 됩니다. 한국은 그 균형추 중 하나입니다. 총리는 침묵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몽골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회의는 길어졌다. 밤이 깊어졌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오치르바타르는 회의실을 나와 담배를 피웠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파고든다. 그는 1985년대를 기억한다. 당시 그는 20대였다. 소련이 무너지고 몽골이 독립하던 시절. 혼란의 시대였다. 경제는 파탄났고 실업률은 치솟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었다. 그때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다.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서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투자하겠다고.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몽골 정부는 환영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기대했다. 희망했다. 드디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드디어 우리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대부분은 떠났다.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떠났다. 정세가 불안하면 떠났다.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떠났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산은 방치되었다. 약속된 일자리는 사라졌다. 오치르바타르는 그때를 기억한다. 실망, 배신감, 분노. 우리는 또 버려졌구나. 우리는 또 이용당했구나.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의 놀이터인가. 그러나 한국은 떠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선배 한 명이 말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15년 전에 계약했대. 소련 시절에. 근데 아직도 관리비를 보내. 매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왜요? 젊은 오치르바타르가 물었다. 나도 몰라. 이해가 안 돼. 개발도 안 하는데. 수익도 없는데. 선배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한국은 떠나지 않았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상황이 불리해도. 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다.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매년 관리비를 보냈다. 왜일까? 오치르바타르는 이제 안다. 한국은 몽골을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니었다. 한국은 몽골과 함께 가려고 왔다. 그는 담배를 끈다. 그리고 회의실로 돌아간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부 장관이 반발한다. 10억 달러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10억 달러는 일회성입니다. 오늘 받고 끝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지속됩니다. 한국은 47년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수익이 없어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로 밥을 먹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치르바타르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일어선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만의 선택지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 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47년간 증명된 선택지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인다. 이 계약을 깨는 순간 우리는 그 선택지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언하는 겁니다. 몽골은 돈 앞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나라라고. 47년 묵은 계약도 10억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라고.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모두가 단기로만 오겠죠. 이익 보고 떠나겠죠. 우리는 영원히 그런 나라로 남겠죠.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친다. 탁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몽골은 원칙을 지키는 나라라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10억 달러보다 신의가 중요한 나라라고. 그렇게 되면 진짜 파트너들이 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를 원하는 파트너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파트너들이.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연다. 오치르 동지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정까지 2시간 30분. 마이너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창가에 서서 울란바토르 야경을 바라본다. 불빛은 많지 않다. 베를린이나 런던, 뉴욕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인구 150만의 도시. 그러나 여전히 어둡다. 그는 30년간 세계를 돌아다녔다.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그는 항상 같은 패턴을 봤다. 강한 자가 이긴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 법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현실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옳았다. 그러나 오늘 회의실에서 본 것은 달랐다. 윤하진이라는 남자.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 그는 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압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계약을 이야기했다. 시간을 이야기했다. 47년.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자신의 경력을 다시 생각한다. 30년.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30년. 40개국. 120건의 분쟁. 그러나 한국은 47년을 기다렸다. 개발도 시작하지 않고 이익도 내지 않으면서 단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47년을 견뎠다. 왜?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 47년 동안 쏟아부은 관리비만 해도 500만 달러다. 여기에 인건비, 외교관 출장비, 협의 비용을 더하면 1000만 달러는 넘을 것이다. 어쩌면 2000만 달러일지도 모른다. 아무 이익 없이, 아무 수익 없이, 아무 보답 없이. 47년이면 어떤 의미인가? 한 사람의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시간이다. 1978년에 20대였던 담당자는 지금 70대다. 그는 은퇴했을 것이다.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약은 남았다. 계약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47년이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10억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외교 압박을 가했다. 세계 양대 강국이 움직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47년이라는 시간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것이 몽골 정부를 흔들고 있다. 10억 달러보다 외교 압박보다 더 강하게.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노트북을 켠다. 인터넷 검색을 한다. 1978년 한국 경제. 1인당 GDP 1600달러. 외채 200억 달러. 당시 한국은 빈국이었다. 자원이 없었다. 외화가 부족했다. 그런 나라가 몽골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왜? 그는 다시 검색한다. 박정희 몽골 계약. 한 문장에서 멈춘다. 박정희는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미래를 설계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는다. 미래를 설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작동할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일까? 자신이 보지 못할 결과를 위해 지금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일까? 박정희는 1979년에 사망했다. 암살당했다. 권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났다. 그가 만든 계약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왔다. 경제 위기가 왔다.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다. 사회가 완전히 변했다. 그러나 계약은 유지되었다. 누군가 계속 관리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누군가 이 계약을 잊지 않았다. 누군가 매년 관리비를 송금했다. 누군가 매년 울란바토르에 왔다.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이었다. 박정희가 설계한 구조였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구조는 살아있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평생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며 살았다.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을 중재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일.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되었다. 3개월, 6개월, 1년. 길어야 3년.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47년 뒤를 봤다. 아니, 어쩌면 100년 뒤를 봤을지도 모른다. 200년 뒤를 봤을지도 모른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침대에 앉는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피곤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의 평생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강한 자가 이긴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30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는 봤다. 러시아가 이겼다. 돈과 영향력으로. 칠레에서도 봤다. 중국이 이겼다. 자본과 시장으로. 나이지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방 석유 기업들이 이겼다. 기술과 돈으로. 그러나 몽골에서는 다르다. 한국이 이기고 있다. 돈도 없이. 영향력도 없이. 단지 시간으로. 단지 인내로. 단지 신뢰로. 어쩌면 이기는 건 강한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기는 건 오래 버티는 자일지도 모른다. 그는 창밖을 본다. 울란바토르의 밤. 어둡고 조용하고 차갑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 자정까지 1시간 45분. 마이너스. 밤 11시. 몽골 정부 긴급 강요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총리,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오치르바타르. 5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모두가 지쳐 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다. 1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가 말한다. 그는 60세다. 중국 측은 자정까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답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를 겁으로 간주할 것이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경제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장한다. 총리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 돈을 거부할 여유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안을 보십시오. 적자입니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반박한다. 원칙으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원칙 없는 나라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총리가 테이블을 친다. 그만하십시오.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는 오치르바타르를 본다. 오치르 동지, 자네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자네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오치르바타르는 잠시 침묵한다. 그는 창밖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한국 측 담당자 윤하진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액을 올리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는 단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47년 동안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잠시 멈춘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왔습니다. 47년 동안 이익이 없어도 수익이 없어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그가 강요들을 본다. 우리는 한국과의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은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버텨야 합니다. 그가 일어선다. 그러려면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중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몽골 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편에 서줄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47년간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 편에 설 차례입니다. 총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인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을 유지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침묵. 긴 침묵.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를 본다. 누가 먼저 손을 들 것인가? 이 결정의 무게를 누가 먼저 짊어질 것인가? 외교부 장관이 먼저 손을 든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국방부 장관이 뒤따른다. 그의 손도 떨리지 않는다. 군인이었던 그는 명령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건 명령이 아니다. 이건 선택이다. 오치르바타르가 손을 든다.
높이 분명하게. 그의 손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림자를 만든다. 세 명이 찬성했다. 경제부 장관은 손을 들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어깨가 떨린다. 그는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경제학자다. 그는 숫자로 생각한다. 그에게 이 결정은 재앙이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든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뀐다. 결정되었습니다. 4대1. 우리는 한국과의 계약을 유지합니다. 경제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책임질 것입니다. 회의는 끝났다. 강료들이 일어선다. 그들은 말없이 나간다. 복도는 조용하다. 발걸음 소리만 들린다. 각자의 발걸음이 저마다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 오치르바타르는 창가에 선다. 울란바토르의 밤을 본다. 어둡고 조용하고 평화롭다. 아직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러시아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몽골은 선택했다. 원칙을 선택했다. 신의를 선택했다. 돈이 아니라 명예를,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그는 하늘을 본다. 별이 많다. 울란바토르는 대기 오염이 심하지만 오늘은 맑다. 별들이 반짝인다. 칭기즈칸도 이 별들을 봤을 것이다. 800년 전에 그도 선택을 했을 것이다. 어려운 선택을. 자정까지 30분. 마이너스. 몽골 정부 청사 데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한국 언론사 기자 5명. 중국 언론사 기자 15명. 러시아 언론사 기자 7명. 서방 언론사 기자 10명. 일본, 인도, 터키에서도 기자들이 왔다. 모두 합쳐 50명이 넘는 기자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다. 삼각대에 고정된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든 휴대용 카메라, 사진 기자들의 DSLR 카메라. 모두 무대를 향하고 있다. 무대 위로 총리가 오른다. 오치르바타르가 그 옆에 선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면서 브리핑룸이 순간적으로 환해진다.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선다. 마이크 잡음이 들린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신다. 안녕하십니까?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는 연단 위에 준비된 원고를 본다. 비서실에서 작성한 원고다.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원고다. 그러나 그는 읽지 않는다. 그는 원고를 집어들어 천천히 접는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다. 오늘 자정을 기해 몽골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든다. 녹음기를 켠다. 카메라가 줌인한다. 우리는 한국과 1978년에 체결한 자원개발 협력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린다. 기자들이 서로를 본다. 놀란 표정이다.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측과 러시아 측이 제안한 새로운 개발 계약안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진다. 중국 측 기자 한 명이 급히 손을 든다. 총리가 그를 가리킨다. 총리님, 10억 달러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몽골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잠시 침묵한다. 그는 카메라를 본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서울에서도 워싱턴에서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다. 그럼 무엇입니까? 약속의 문제입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진다. 몽골은 47년 전 한국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47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상황이 바뀌어도 세계 정세가 바뀌어도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관리비를 보냈고 협의록을 작성했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돈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측 기자가 질문한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우려되는데요. 감당할 것입니다. 오치르바타르가 대신 대답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경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몽골은 독립국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의를. 한국 기자가 질문한다.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추가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젓는다. 한국 측은 계약서만 제시했습니다. 아무런 추가 제한도 없었습니다. 금액을 올리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47년간의 기록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 결정은 전적으로 몽골 정부의 자율적 판단입니다. 서방 언론 기자 한 명이 다시 손을 든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난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본다. 그의 눈빛이 단호해진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가 잠시 멈춘다. 그러나 좋은 관계란 일방적 복종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몽골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진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총리가 마지막 말을 한다. 몽골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55도 각도로 정확하게 천천히. 오치르바타르도 함께 고개를 숙인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한다. 수십 개,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진다. 그들이 무대를 내려간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낸다. 총리님,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걸어나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브리핑룸 뒤편에 중국 대표단이 앉아있다. 5명의 관료들. 그들의 얼굴은 굳어있다. 표정은 차갑다. 그들은 서로를 본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잠시 후 중국 대표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든다. 뒤에 앉은 4명도 일어난다. 그들은 말없이 걸어나간다. 소리도 내지 않는다. 문을 닫을 때도 조용하다. 러시아 대표단도 뒤따른다. 그들도 침묵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다. 단지 차가운 무표정만 있을 뿐이다. 환호는 없다. 박수도 없다. 기자들은 그저 기록한다. 카메라는 그저 찍는다. 단지 무거운 침묵만이 브리핑룸을 채운다. 그 침묵이 승리다. 브리핑룸 구석에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서 있다. 그는 방금 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10억 달러를 거절했다. GDP의 7%를. 강대국의 압박을 거절했다.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했다. 계약 한 장을 위해. 47년 묵은 종이 한 장을 위해.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온다. 복도에서 윤하진을 만난다. 윤하진은 창밖을 보고 서 있다. 당신네가 이겼습니다.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말한다. 이긴 게 아닙니다. 윤하진이 고개를 젓는다. 그는 여전히 담담하다. 지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계약을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47년 동안. 47년 동안요. 요하네스 크로이츠가 반복한다. 그는 그 숫자를 되새긴다. 47년. 필요하다면 100년이라도. 윤하진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오래 버틴 나라다. 그것이 전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주 후. 제네바.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국제중재센터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밀린 서류들이 쌓여 있다. 카자흐스탄 건, 칠레 건, 베네수엘라 건. 그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 하나를 연다. 몽골 자원 분쟁 자문 보고서 초안. 그는 3주 전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읽는다. 한국 측 계약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며 냉전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몽골 정부가 중국 측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은 실질적 영향력이 없으며 계약 유지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는 그 문장들을 읽는다. 3주 전에 자신이 쓴 글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 그는 문장들을 지운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새로 쓴다. 한국 측 계약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다. 이는 시간을 담보로 한 신뢰의 구조다. 1978년부터 2025년까지 47년간 유지된 이 계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 그가 계속 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가 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당시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결정은 4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냈다. 그가 문장을 마무리한다. 계약이란 이익을 나누는 수단이 아니다. 계약이란 시간을 함께 견디는 약속이다.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고 몽골은 그 약속에 답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는 파일을 저장한다. 그리고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이전 보고서를 철회합니다. 첨부된 수정본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그는 의자에 기댄다.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인다. 맑고 고요하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인다. 그는 30년간 자원 분쟁을 다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강한 자가 이긴다고 믿었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고 믿었다. 권력이 센 자가 이긴다고 믿었다. 그러나 몽골에서 본 것은 달랐다. 이긴 건 강한 자가 아니었다. 이긴 건 오래 버틴 자였다. 그는 노트북을 닫는다. 그리고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낸다. 장기 계약의 법리와 실무. 그가 20년 전 썼던 책이다. 베스트셀러였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첫 장을 펼친다.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 계약의 가치는 체결 시점이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는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행 과정이란 단순히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행 과정이란 시간을 견디는 것이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상황이 불리해도 모두가 포기하라고 해도 약속을 지키며 버티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걸 했다. 47년 동안.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책을 덮는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중재 사건은 5년이었다. 칠레 리튬 광산건. 5년 동안 협상하고 조정하고 결론을 냈다. 그는 그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걸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47년. 한 사람의 인생보다 긴 시간.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 정권이 11번 바뀌는 시간. 경제 위기가 3번 오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며 계약을 지킨다는 건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켠다. 개인 블로그에 접속한다. 그는 새 글을 쓴다. 제목 내가 몽골에서 배운 것. 나는 30년간 국제 분쟁을 다뤘다. 40개국을 다녔고 120건의 분쟁을 중재했다. 나는 강한 자가 이긴다고 믿었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고 믿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몽골에서 나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기는 건 강한 자가 아니다. 이기는 건 오래 버티는 자다. 한국은 47년을 버텼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언론도 학자도 중재인도. 이익도 나지 않았다. 개발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계약을 지켰다. 매년 빠짐없이 조용히.
그리고 2025년 그 47년이 가치를 증명했다. 중국의 10억 달러보다 러시아의 외교 압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건 신뢰다. 시간이 쌓아 올린 신뢰다. 나는 선진국 출신이다. 독일인이다. 나는 한국을 얕봤다. 운이 좋았던 나라,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 외교적 줄타기로 살아남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오래 버틴 나라다. 미래를 기다린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든 나라다. 박정희 대통령을 나는 독재자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이 계약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는 미래를 마친 게 아니다. 그는 미래가 오도록 설계했다. 47년 뒤 자신이 보지 못할 결과를 위해 그는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 열매를 맺었다. 나는 이제 안다. 계약이란 종이가 아니다. 계약이란 시간을 견디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는 그를 발행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는다. 요하네스 크로이츠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그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선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한다. 자신은 평생 계약을 다뤘다. 수백 건의 분쟁을 중재했다. 그러나 진짜 계약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야 알았다. 진짜 계약은 조항이 아니다. 진짜 계약은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2025년 겨울 울란바토르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환호 없는 승리. 침묵 속의 인정. 그러나 그 침묵이 그 어떤 선언보다 강력하다. 한국은 증명했다. 운이 아니라 인내로, 자본이 아니라 신의로, 압박이 아니라 시간으로. 몽골은 답했다. 돈보다 약속이 중요하다고,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가치 있다고. 그리고 세계는 지켜봤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47년을 견딘 계약이 10억 달러를 이겼다는 것을. 이건 국뽕이 아니다. 이건 현실이다.